예, 제가 처음에 이 기획학술대회 의뢰를 받고 본 발표 주제를 준비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아주 많은 그 정조와 조선 후기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는 아주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우연히 또 신경호 쌤과 학회에서 뒷자리에서 뵙고 선생님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또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선생님의 의중을 제대로 담아내지도 못하고 또 시간에 쫓겨서 본 발표문의 본령 부분에서는 그 소술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발표문을 가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배다리의 여론과 또 한강 배다리가 설치된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 정조조 한강 배다리가 그 기존의 것과는 달리 조선 후기 물질 문화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특별함이 있다. 한강 배다리, 정조가 야심차고 치밀한 계획 아래 건설 과정을 주도했고 그 화성행차라는 중요한 정치적 사항과 직결되어 있으며 주교사를 설치해서 건설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고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주교 진앙 또 의궤 등 배다리 건설 전반에 관한 철저한 기록 유산과 문화유산을 남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90쪽으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한강 배다리에 관한 기존의 연구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사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주교사 설치라든지 한강 배다리 설계의 어떤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자세히 이루어졌고요. 또 대중적으로는 한강 배다리 건설에 대한 입체적인 영상 그리고 또 현재 등행차에서 배다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학계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사료 소개와 분석에 집중된 연구의 한편에는 한강 배다리에 관한 물질 문화를 좀 더 풍부하게 조망하기 위해서는 한강 배다리 건설을 가능케 한 배경적 요인, 배다리 건설 과정에서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고려된 문화적, 정치적, 문학적 요소도 아울러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 논문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고는 한강 배다리 건설을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동인이 되었던 정조의 과학적, 실용적 사회 방식, 또 각별하게 민심을 살폈던 정조의 정치의식, 또 당대 문인들의 기록과 한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조조 한강 배다리 건설에 담긴 조선 후기 물질 문화의 실상과 그 의의와 한계도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강 배다리 건설 동기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단락에서 90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제 그 영원을 혈릉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주기 초부터 그 부분에 정도 각별하게 신경을 썼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91쪽에 넘어가서는 이제 혈릉원 천원 이후에 수원에 매년 한 차례 이상씩 행차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정조의 수원 행차는 수원 화성의 조성으로까지 나아가며 궁극적으로 정조는 아들 손조가 15살이 되는 1804년에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화성으로 은퇴해서 혈릉원을 돌보면서 여생을 마치겠다는 이른바 갑자년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처럼 혈릉원 행차는 매우 원대하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정조가 사망하던 해까지 10여 년간 13차례 지속되었는데요. 이때마다 정조는 한강 배다리를 이용했는데 그 이용한 내역을 표로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92쪽에는 그 화성행차 경로와 함께 소개를 드렸고요. 먼저 이와 같은 혈릉원 행차에서 한강 배다리를 건설한 동기에 관해서 92쪽 아래에 있는 어떤 인용문, 93쪽 위에 있는 인용문을 소개했습니다. 정조의
종조에게 혈용한 행체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한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수원까지의 행행은 대규모 인력과 물자가 필요했는데 물가에 배를 대고 짐을 싣거나 부리게 만든 시설인 선창을 설치하여 기존처럼 사람과 물자가 일일이 배를 통해 이동하는 일은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경강에서 배를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의 배와 인력을 강제로 동원해야 했는데 경강 일대의 배만으로는 수량이 부족하다는 판단도 있었고요.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시간도 많이 소비되었고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도 우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에서 한강을 건너 돌아올 때 또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혈용한 행차를 감행하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백성들의 불만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정조는 누구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한강 배다리 건설을 통해 그 부담을 대폭 줄이고자 했으며 아울러 화성 행차의 날짜도 경강 선원들이 일이 적고 한강을 운행하는 배의 수요도 드문 1, 2월 겨울을 주로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배다리 건설에 관한 정조의 과학적, 실용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주교 진암이 주교사를 설치하고 주교 진암을 편찬하는 과정과 내력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도 많이 설명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94쪽에서는 주교 진암의 대략적인 내용, 그 개요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교 진암은 사실 정약용의 자참묘지명의 내용을 근거로 정약용이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학자들 따라서는 그 정약용의 구상을 바탕으로 정조가 조금 더 강의해서 본인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선언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95쪽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정조의 과학적이고 실용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 어떤 정조의 인식 양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살펴봤습니다. 95쪽에서는 그것을 이제 사물의 이치 탐구와 합리적 문제 해결력 중시라는 주제로 한번 정조의 언급을 모아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과 같이 지극한 이치의 강조, 그리고 또 공자가 오도는 이리관진이라고 하는 그 말도 정조는 두 번째 인용문에서처럼 뭔가 과학적이고 실용적 차원에서 어떤 이치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자료를 한번 거론해봤고요. 그걸 바탕으로 밑에서 배다리를 만들 때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배다리를 만드는 데 인식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95쪽 하단부하고 96쪽 상단부의 어떤 인용문을 바탕으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사물의 이치 탐구와 또 합리적 문제 해결력을 중시하면서 또 그와 함께 정조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 사고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96쪽에서 보이는 길로 과연 배다리를 건너서 처음에 영원 처음에 천장할 때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예전에 답심리와 마장평기를 살펴봤을 때의 어떤 판단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96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강가에 사는 백성 중에서 물에 익숙하고 일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뭘 물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판단하자라고 이렇게 견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조 중요한 부분 중에 한강 배다리 건설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민심에 대한 각별한 고려인데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배다리 건설과 관련된 인력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97쪽에 소개한 바와 같이 배다리를 설치하는 공사 때 뱃사람들의 공로에 대한 보답, 그리고 3도에서 병선과 방선 중에서 이제 사용할 걸 재배하고 다 해산하는데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그 배들이 무사히 경내를 지나갔는지 선박이 돌아가서 또 잘 정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강
주변의 선박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경강 주변 선박의 뱃사람들이 불만을 사지 않도록 미리 그 사람들한테 그 어떤 이익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경제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선박을 해산했다가 봄에 다시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을 살피는 이런 조심스러운 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쪽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98쪽 첫 번째 인용문처럼 강가에 산 사람들의 여론을 탐문해 보고 어떤 일을 운영하고 얼음이 얼기 전에 뗄나무를 운송하는 길을 통하도록 하는 문제는 다시 강가의 백성들에게 물어서 잘 조치하라라고 이렇게 좀 세심한 어떤 고려, 그리고 또 뭔가 그 배다리를 설치하고 가는 거 2차례나 설치하고 여러 날 동안 군사를 수고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어떤 조심스러워하면서 그 절차 원칙보다는 그 변통을 가져와서 뭐 한 번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다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데요. 그래서 정도가 98쪽에서 99쪽으로 이어지는 인용문에서 뭔가 그 배다리를 그 미리 열도록 한 이유가 그 행행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여러 관청의 노복들이 기물과 물품들을 가지고 먼저 출발해야 되니까 그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막 얼음길을 밟아가다가 사고가 나는 우려가 있으니까 배다리를 그냥 그 행차 전에 먼저 미리 개방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날 야간 통공을 풀고 백성들이 밥겨놀이를 배다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그 막 서로 너도 나도 배다리를 하다가 또 얼음에 올라가가지고 한강에 얼음 올라가서 또 이렇게 익사사고가 나는 거에 대한 염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또 세심하게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정조의 인식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또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그 논어하기편에 나오는 삼인이시라고 하는 백성을 때로써 부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조가 세자 시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반드시 백성에게 가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 100쪽으로 넘어가면 삼남 지방에 크게 기근이 들었을 때 세금을 면제해주고 진유를 극진히 적이 있는데, 이때 정조의 이제 의견은 민심을 한번 잃으면 수습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밤낮 없이 노심초사하면서 내탕고를 여는 것은 나의 마음을 표시해서 백성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억만년 무궁한 기틀을 물러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민심의 동요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고려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100쪽 하단부에 있는 부분은 그 신경호 선생님의 그 참여 시대의 짐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참여 부분을 가져와 인용했는데요. 배다리와 관련된 참여를 아직 제가 미처 못 찾아서 그와 유사한 어떤 수원 화성과 관련된 어떤 불만이 담긴 참여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아마 이러한 민심의 동요라고 하는 측면도 한번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101쪽으로 넘어가서 당대 문인들의 한강 배달에 관한 기록과 시적 형상화인데요. 그 정조조 한강 배달에 관한 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이형경의 부교행입니다. 이형경은 한강의 결빙을 이유로 또 배다리 지하체에 대한 우려로 배다리 설치에 대해서 아주 좀 반대적인 입장을 냈는데, 그러니까 정조가 배다리가 자신감을 보이면서 배다리가 설치되면 직접 보고 그것에 관한 시를 지어 올리라고 하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형경은 뚝섬에 가서 배다리를 본 뒤 부교행을 지어서 올렸는데요. 그 77루로 맞춘 거는 그때 이용된 배가 77척이어서 77운 1084자로 이루어진 장편시입니다. 내용은 한강의 광대함, 혈룡원의 천장 결정 및 그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어떤 그 영녀의 도감과 또 봉원리의 위험에 대한 상상과 감흥, 주상의 예제에 대한 찬양과 시인의 감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형경의 부교행
살펴보고 또 홍양호에게는 특별히 따로 비평을 하라고 해서 홍양호가 그 부교행은 대하의 음률에 버금간다 라고 하면서 부교행과 정조를 함께 찬탄하는 그런 작품을 남겼고요. 그래서 부교행은 조선왕조실록 1789년 10월 5일조에 그 전문이 수록되었습니다. 이현경의 부교행은 정조의 직접적인 하명에 따라 지은 작품이었는데 이외에도 당시 여러 문인들이 한강 배다리를 제재로 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작품들의 경향은 크게 배다리에 관한 세밀한 관찰과 묘사와 배다리에 대한 찬사와 정조에 대한 경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배다리에 관한 세밀한 관찰과 묘사에 집중한 작품들은 필기류 저작으로 배다리의 모습, 공법, 운용 방식 등을 매우 상세히 기술한 성혜응의 작품, 한강 배다리를 한양을 대표하는 문물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그 인상을 시로 형상화한 강준훈과 강이천의 작품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배다리에 대한 찬사와 정조에 대한 경배가 돋보이는 작품으로는 정약용과 윤기의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배다리 제도의 완성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다리를 제재로 한 4편의 시작품에서 모두 정조의 효심과 제왕으로서의 위용을 찬탄하고 경배하는 데 시상을 집중했습니다. 윤기는 1789년에 용녀가 배다리를 건너가는 엄숙한 전경을 대상으로 한 2편의 시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쪽에 보면 이제 성혜응의 난실당총에서 실린 배다리에 관한 아주 세밀한 관찰과 묘사의 기록이고요. 103쪽에는 강준흠의 이제 한경자병에 수록된 배다리, 104쪽의 하단에는 강희천의 한경사 중에서 작품입니다. 그리고 105쪽에는 이제 그 다산 정약용의 배다리를 제재로 한 작품 105쪽과 106쪽에 있고요. 그 다음 106쪽 하단 부분부터 107쪽까지는 윤기의 작품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배다리 건설의 물질 문화로서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배다리 건설에 관한 기록들과 시작품들은 정조적 물질 문화의 우수함과 다채로움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8쪽에 그 이유가 기술공학적인 측면과 또 제도적인 측면, 또 기록유산적인 측면 등등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또 공부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러한 물질 문화의 성과는 정조의 어떤 높은 수준의 기술과학적인 인식, 또 왕권을 강화하고 민심을 헤아려 원활한 국정 운영을 도모했던 애민의식과 정치의식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 문인들의 어떤 이러한 배다리에 관한 어떤 그 문화유산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 면모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백성들이 그 배다리를 향유했던 점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조조 한강 배다리에 관한 기록과 시적 형상한 작품들은 당대의 기술, 문화, 정치, 문학적 역량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은 이렇게 우수하고 자랑스러운 물질 문화를 접하면서 이와 같은 물질 문화 유산이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왜 확산되고 발전되지 못했는가라는 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강 배다리 건설에 관한 기술력과 매뉴얼이 잘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량 건설이나 기타 기술공학적인 발전으로 연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 원인은 조선시대의 사회방식과 정치제도의 구조적인 특징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8쪽 학에서는 두 학자의 어떤 그 견해를 인용했습니다. 1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용문은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인 장혜익 선생의 이제 글인데요. 장혜익 선생은 이제 서양에서는 대물 지식이 확고한 독립 체계를 갖추어서 인간의 마음과 무관한 독자적 질서가 존재하며 그 질서를 통해 이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근대적 사고가 싹트게 되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식한 사물이 우리 삶에 대해 어떠한 연관을 가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기여하느냐의 문제의식으로 귀결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인식은 이제 조셉 리덤의 이제 그 글인데요. 조셉 리덤은 15세기까지 항상 유럽을 앞서 있던 중국 문명이 근대 과학을 탄생시키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로
중국의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들었습니다. 이 중앙집권적 관료제는 자본주의의 탄생을 억제하고 그 상인들의 활발한 활동과 독자적 활동을 제한하면서 근대과학의 발전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견해는 정조적 물질문화 토대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참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조의 인식 양상을 보이는 두 그 인용문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109쪽과 110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인용문에서 정조는 각 지역을 거쳐 서울에 도달하는 성곽의 운행을 읊은 민간의 노래 가사에서 도를 찾아냅니다. 정조는 이를 인간이 마음이 본체와 덕을 발견하고 지극한 선에 다다르는 과정의 은유로 인식하며 감탄합니다. 물론 이 하나의 글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성리학적 이념에 충실했던 정조의 사상적 면모, 외부 사물에서 인간의 심성론적인 이치와 관계를 읽어내려 했던 조선시대의 문학작품들의 양상을 고려할 때 장래익의 견해는 정조도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정조는 기계의 유용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기계는 말단의 일이니 임금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머물러 둘 필요가 없다. 게다가 태평한 세상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쓸 것이 없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에 반포해 보여 이 제도를 따라 쓰도록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여 기계의 발전과 확산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제왕 중심의 관료제 사회에서 기술 문명의 발달과 확산이 저해되는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요컨대 정조 한강 배다리에 관한 물질 문화는 정조의 뛰어난 역량과 조선 후기 과학기술이 높은 수준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적 심성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방식, 시대적 사회방식과 견고한 제왕 중심의 관료조대 속에서 그것은 더 이상의 기술 문명 발전과 물질 문화의 확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각주 73번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정조족의 한강 배달은 매우 혁신적이었는데 그것이 조선 전기나 중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 들어서 19세기 100년 뒤에도 똑같이 재현된다는 것은 뭔가 혁신적으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방식이나 중고의 혁신적인 전환, 즉 패러다임이 개진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정조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시대적인 문제였다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100년 뒤 1900년 7월 5일에 한강 배다리가 놓였던 노량진 그 자리에는 미국과 일본의 힘에 의해 한강 최초의 근대식 교량인 한강철로가 준공되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